그래서 발표 잘 들었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게 인도의 연방제에서 지역에 상당히 많은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에서 그런 모델이 일정 부분 가능했다는 거고, 보니까 이제 여기는 그 양원전대 하원의 경우에는 소선거 구제로 해서 1등만 당선되는 우리와 같은 거라서 양당제를 구조적으로 강요하는 그러한 측면이 있고, 근데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이 정당연합, 우리는 이제 정당연합이 없는데, 그래서 비록 양당제지만 정당연합을 통해서 소수 정당들이 원내에 진출할 수 있었고, 뭐 8개 정도의 정당들이 원내에 진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이제 형식적인 국가 원수로서 의원단에서 간접 선출을 하고 있고, 의원 내각제가 이제 이렇게 있는 거고요. 상원은 이제 간선으로 뽑고 있고, 하원을 견제하는 그러한 역할을 좀 상원이 미국과 달리 이제 약한 이런 형태인데, 당을 보니까 공산당이 쪼개져 있어서 노조도 이렇게 쪼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하고 좀 관련돼서 보면 첫 번째는 이러한 지방 차원이라도 이러한 그 모델이 가능하려면 연방제는 아니더라도 지방 분권이 우리가 훨씬 더 좀 강화해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 정당 연합이라는 것, 우리는 정당 연합에 불가능한데 지역 정당과 정당 연합도 우리가 허용이 돼서 이게 이제 그 소수 정당도 원내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역시 총연명이 우리는 지금 뭐 민주노총 하나인데 이게 진보정당이나 공산당이 분열됐을 때 총연명도 이렇게 분열되는 게 일반적인 추세죠, 유럽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제가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코멘트가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자, 지난 2월 12일에 인도에서 총파업이 있었던 거 아세요? 2월 12일이에요? 네. 최근 뉴스에 하면 2월 12일에 그 유명한 바라트 반드? 인도에서는 그렇게 부른다 그러대. 바라트 반드가 이제 2월 12일에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모디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법 개혁에 반대하는 총파업인데 사상 최대 얼마가 참여했을까요? 뭐 무슨 대회가 있죠? 총파업. 인도 총파업. 한 1억 했나? 1억은 한 5천만 해더라도 어디야? 몇 명이지? 빨리 답을 주세요. 자, 공식적 발표가 3억 명입니다. 3억? 야, 끝내준다. 끝내준 게 아니지. 아니, 며칠? 예? 최근에 2월 12일이에요. 근데 지금 모디 정부가 노동법 개혁을 강행하려고 그래서 2차 파업도 예고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좀 전에 김병현 동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노동운동 조합 하다 보니까 이제 인도는 자료가 원래 없는데, 최근에 이제 AI의 도움으로 그나마 자료에 접근할 수 있어졌는데, 이 친구도 무척 헷갈리더라고요. 인도에 대한 통계를 신뢰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일단 공식적으로 이제 하여튼 인도 노동관계는 생략하고, 인도의 노동조합 조직률이요. 조직률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데에 따르면 몇 %일 것 같아요? 3억이 했으니까 뭐 한 20% 되려나? 몇 %예요? 인도 정부 공식 통계는 6.3%예요. 6.3%? 공공 부분이 11.8%고, 민간 부분은 1.8%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소위 민간 부분에는 조직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인도 정부가 발표한 이제 소위 5대 노총의 이제 통계를 보면 참 재밌는데, 제1노총은 BJP 계열의 이제 BMS가 제1노총인데, 스스로 주장하는 바는 조합원 3,500만, 정부에서 인정한 것은 1,710만. 숫자 개념이 틀리죠. 인도 14억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2노총이 국민회의 계열,
인도 국민의 계열 INTUC, 이제 인도 노동회의죠. TUC는 이제 영국식 흉내내서 노총 이름을 쓴 거고, 여기는 주장은 3,300만 명, 정부에서 인정한 거는 1,390만 명. 삼노총이 이제 인도 공산당 CPI입니다. CPIM이 아니에요. 오리지널 CPI 계열의 이제 계열이 노총이 AITUC예요. All India, 전 인도 노동조합 회의. 여기가 이제 주장은 1,800만, 인정은 1,420만. 그래서 그 의회당 INTC도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실제로 그렇게 되냐, 이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HMS라고 해서 이제 비정당, 좀 특이하게 정당 소속이 아닌 이제 그 사회주의 좌파 계열의 노총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주장은 1,200만, 실제로는 920만. 그 다음에 제5 노총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CPM, CPIM인데 줄여서 CPM이라고 많이 불러요. CPM 계열인데 여기가 주장이 720만, 실제로 인정이 620만. 그러니까 이제 인도가 이제 실제로는 나라 크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별로 조직을 못하는 거에 비하면 이제 덩어리는 엄청나게 큰데, 그러니까 이제 이번 총파업 같은 경우는 이제 BJP 계열은 빠졌다고 봐야죠. 그쪽 노동법 계약을 갖다, 모두 정부 계약을 또 수용하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쪽도 합류할 수도 있긴 한데, 빠졌다고 이제 보면은 여기에 이제 한 4대 노총 정도, 랭킹 2위부터 5위까지는 참여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3억 명인데, 그러니까 3억 명인데 이제 실제 숫자는 3천만 명으로 집계를 하더라고요. 언론에서. 그러니까 근데 실제 3억이면 전 세계 노동운동 내지는 난리 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아니요, 본인들은 이게 시작된 게 2016년에부터 해서 18년 해서 이게 한 5번째 정도 되는데, 스타트 할 때부터 그 당시 2억이었고, 이번에 이제 3억까지 이제 인플레가 된 거죠. 된 건데, 이제 그 시기 사이에 뭐 이렇게 조직이 늘었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이게 말씀드린 거는,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그 소위 이제 인도의 그 숫자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제일 핵심은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인도 사람들이 하는 어떤 얘기도, 인도인이 쓴 어떤 얘기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신재길 선생이 저렇게 우호적으로 케랄라 모델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제 주장이기 때문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도는 제 개인적 경험에 의하면 가서 확인해도 사기 당한다. 가서 본다고 해서 보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조금 더 이제 약간 이제 부연을 하자면, 사실은 이제 지금 노총 제가 이게 말씀드렸는데, 노총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공산주의 운동이니까 공산당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병 선생이 이제 가장 초보적인 실수를 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인도 공산당은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산당이 어딘지 적시를 해야 됩니다. 인도 공산당 CPI인지 아니면 CPM인지. 근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 적시하지 않는 스타일이 CPM의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CPM은 공산당 여력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다른 공산당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주로 지금 제가 참고했던 케랄라하고 웨스트벵갈이 CPM이고 그게 인도. 그러니까 아닌 데가 별로 없어요. 아닌 데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집권으로 치자면은 57년에 이제 케랄라에서 집권했을 때는 CPI가 집권을 했고,
2차로 67년에 할 때는 이미 64년에 분당이 됐기 때문에 CPM이 이제 집권한 거죠. 근데 이제 그 뒤에 CPI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붙어가지고 연합정권에 들어갔다 나갔다 이제 했었고 또 CPM도 집권을 했다 말았다 이제 이게 이제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공산당 그랬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대부분 얘기한 게 CPM 얘기. 지금 제가 오늘 발표한 인도 공산당 막스주의를 얘기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인도 공산당 막스주의가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발표하신 것처럼 인도 공산당인 것처럼 얘기하는 저도 이제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개인적으로. 그 얘기를 하지 않고 하는. 근데 이제 CP 그래서 이제 역사를 간단히 정리하면 20년에 25년 논란이 있지만 CPI가 이제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64년에 이제 CPI와 CPIM으로 갈라지고 말씀하신 대로 69년에 낙살라이트가 생기면서 CPM에서 소위 좌파 청년들이 대거 탈당해서 만든 것이 이제 CPIML이에요. 근데 여기는 하나의 정당이 아니라는 거죠. 또 그러니까 수십 개 서너 개가 아니라 수십 개 이제 사라진 데까지 합치게 되면 100개가 넘는 소정파로 갈라졌던,서서 CPIML은 당이라기보다는 소정파 운동이라고 이렇게 보시는 게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낙살라이트 운동이라고 표현하는 게 이제 이 CPIML 계열이고, 계열에서 이제 오늘 이제 토론하신 부분 중에서 사실은 이제 좀 약간 이제 제가 아쉽게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캐럴라의 메커니즘으로 집권이 돌아갔지만 또 웨스트 벵갈은 굉장히 특수한 그것과 전혀 다른 걸로 갔던 주된 이유가 이제 75년의 이머전시 때문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더 거슬러 가면 사실은 인도 공산주의는 인도 콩그레스와의 관계에 엮여서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제2당이라고 계속 이제 주장하는데 500석 의석에서 350석 의석하고 20석짜리 당이 제1야당이다, 제2당이다 얘기하는 건 사실 코미디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인도 국민의당이 압도적인데, 일당 지배할. 예, 지배했는데 이제 요것도 이제 CPM이 살짝 빼먹고 자기 그러니까 제2당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전체 의석수를 얘기하지 않는. 그거는 CPI가 아니요, CPM도 그래요. 그런 습관적으로 그게 있어요. 습관적으로 해서 자기들 표현해서 전체 의석에서 우리가 몇 석을 해서 제2당이 됐다고 하는데 전체 의석수 빼고 몇 석 제2당 이 얘기만 하는 그 습관들이 있어요. 습관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 비교를 하자.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CPI에서 CPM이 나왔지만 CPM이 이제 청출어람 형을 갖다 이제 박살낸 그런 당이라고 하는 거죠. 박살내서 이제 압도적이고 헤게모니 정당이 이제 됐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CPI, CPM 이렇게 추상적으로 자꾸 이제 얘기하는데 이제 CPM이 스스로 주장하는 사이즈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CPM은 당원이 한 100만 명쯤 됩니다. 100만이고 캐럴라에 56만, 웨스트 벵골에 지금 찌그러져가지고 이제 15만 8천인데 옛날 한 30만 됐던 것 같아요. 타밀라드에 9만 4천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당들하고 이제 인도는 사이즈가 틀리다. 그러니까 이 시공간적인 그 퍼셉션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걸 이해하고 이제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냥 뭐 어느 나라의 어떤 당 이런 수준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찌그러져서 거의 한 20석인데 찌그러져서 이제 하원 4석, 상원 5석. 전체 한 500석에서 이 정도니까 과거에 한 10% 좀 못 미쳤던 거에 비해서는 완전히 군소정당으로 이제 전락한 상태다라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캐럴라, 그러니까 웨스트 벵골은 완전히 망했고, 심지어 웨스트 벵골은 주의회에서도
빵석이니까 의석이 없는 수준으로까지 이제 올라간 거고, 케랄라는 이제 62석으로 LDF 정부에 이제 들어가긴 했으나, 그러니까 이번 올해 선거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당원이 이제 당원 의석이 이 정도인데, 실제로 조직은 이제 아까 그 인도 같은 경우는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노동조합 독자를 만들어진 게 아니라 당의 지침에서 위례에서 내려꽂는 식으로 당이 조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뭐 1000만이라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단체 교섭이라고 하는 노동조합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노조가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숫자라고 하는 것도 계속 페이퍼상에 존재하는 숫자지, 실제로 조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근데 이제 CPM의 경우에는 아까 시토란 노동조합이 670만, 그다음 농민조직은 AIKS 농민 최대 조직은 1,600만, 그다음 농업 노동조직이 따로 있는데 이게 750만, 청년조직 1,500만, 여성조직 1,100만, 학생조직 450만. 그래서 약 당원 100만에 한 5천만 정도의 대중조직을 가진,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다음으로 큰 조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중국도 좀 사이즈가 더 크긴 하지만. 근데 이제 이거는 어쨌든 그냥 숫자일 뿐이고, 숫자일 뿐인데,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발표하신 내용하고 이런 숫자, 그 다음에 실제로, 선거에서 득표, 이런 부분들을 전체를 딱 보여줘야지 이제 이 당이 이제 표현한 바가, 균형감 있게 이제 설명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좀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앞에 설명하신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비판적으로 인도 공산당을 봅니다. 희망 가지셨지만 저는 희망이 없다라고 먼저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핵심은 그들의 말과 실천이 일치하지 않는 조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산당 운동에 이제 극단적인 폐해들이 소련은 소련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있었지만 인도도 못지않게 이론과 실천이 일치하지 않는 행태를 이제 많이 보여줬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내용이 그까지 나오지 않지만 소위 이제 인도 언론을 뒤져보게 되면 현재 이제 그 공산당은 CPI는 사이즈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당원은 정확치 않아요. 40만에서 60만이라고 얘기하고, 노총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거에 작은 당 사이즈에 비해서는 노총은 CPM 쪽보다 훨씬 큽니다. 2배 이상 큰 조직인데, 어쨌든 역사적으로 원래 이제 국민회의의 이중대 따까리, 나중에는 아까 긴급 사태에서 쿠데타에 의한 우리식으로 하면 계엄령에 의한 이제 포갑 지배 당시에 이제 국민회의를 지지했던 그 전력 때문에 이제 사실은 인도 정치에서 망한 대표적인 그런 사례가 된 거죠. 망했지만 조직은 남아있는 이런 단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케랄라와 이제 웨스트 벵골은 그러니까 저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간단히 얘기하면 망한 주된 이유는 하나는 관료주의고, 이건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이제 언급 안 하셨는데, 실제로 부패와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료주의 자체면 그냥 답답하고, 그 다음에 초심을 잃었다 이 정도인데, 이제 이것들이 지역사회에서 사실은 케랄라든 웨스트 벵골이든 말씀하신 대로 인도에서 제일 후진 경제적으로 뒤처진 이제 주의에 속하는데, 실제로 이제 웨스트 벵골 같은 34년 집권 기간 동안에 처음에 그러진 않았지만, 사실 이제 77년 집권 같은 경우는 거의 준혁명적 상황으로 대중들이 이제 광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몇 가지 이제 사례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결말에서는 완전히 이제 현재 국회 의석
그쪽에서 제로, 그 다음에 주의 재료가 되는 거는 단지 관료주의만이 아니라 뿌리 깊은 부패 사건들과 부패 구조들에 의해서 이제 자멸했는데, 자멸한 거 저는 판단을 해요, 사실상. 근데 이제 그 희망이 없다고 보는 이유는 그것을 솔직하고 정확하게 인정하지도 않고, 모르지도 않아요. 이제 그걸 갖다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프로젝트를 이제 제출하고 있는데, 그 과정들이 전혀 이제 대중들을 설득할 수 없는 그런 자기만의 문법과 자기만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뭐 요새 같은 경우는 그 검색을 하거나 특히 이제 뭐 AI 뒤지게 되면 요새 성능이 굉장히 많이 좋아져가지고 그 뭐 작게는 뭐 수십억 상납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아까 나왔던 협동조합 기금을 불법 대출해서 480억 해먹는 얘기까지 뭐 줄줄이 사탕으로 지금 나오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희망사항하고 현실과는 상당히 큰 갭이 있고, 그 다음에 본인들 스스로 이제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그것들을, 객관하면서 희망대로 재탄생할 수 있는 길로 가는 길은 전혀 안 하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요. 그래서 상황 자체를 조금 더 심각하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인 숫자와 이제 시간 프레임 속에서 놓고서 좀 평가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일각에서는 이제 CPI-ML 중에서 이제 무장투쟁으로 같이 가지 않은 해방 바이브레이션 그룹들이 이제 합법 공간에서 지난번 24선 선거에서 BR에서 한 석을 얻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쪽이 이제 아무래도 약간 서구적 하여튼 트렌드랑 좀 맞아서 조금 감성적으로 카스트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젠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하는 거고. 근데 이제 슬프게도 이제 CPI-M 같은 경우는 그걸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도 스스로 이제 반제 반몽권 인도 사회에서의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지향한다라고 강령에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의 실천은 거의 우주 이쪽에서 저쪽까지 정도로 떨어져 있는 다른 세계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느낌입니다. 뭐 굳이 토론이 필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 쪽이 앨리스 선생님 온라인에서 말씀하실 분 있으시면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여기 선생님 오셔가지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시간이 경과됐는데 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게 한다고 해놓고서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하다 보니까 좀 부연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먼저 신재길 선생님의 코멘트, 논평 잘 들었고요. 사실 신재길 선생의 논평을 통해서 제가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 제가 95년도에 피플스 캠페인을 해서 인민 참여 예산을 중심으로 논문을 쓰고 나서 게릴라 지역은 서너 차례 방문은 해봤는데 이렇게 깊이 있게 언론 보도 외에는 연구를 하지 않았는데 오늘 신재길 선생 발표를 보면서 특히 노동자들의 어떤 계급 투쟁의 내용이 정치적인 어떤 투쟁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금융 관련해서 금융의 어떤 공공성까지 해서 사실 노동자 하면은 자본에 반대되는 임금 노동을 팔아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인데 집단적인 힘으로 어떤 자본을 활용해서 어떤 집권 전략이라든지 혁명의 전략으로 좀 더 발전시킬 수 있고 게릴라에서 그런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실제 제가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3월 3일 날 인도에 가서 한 달 체류하는데 오늘 좀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만약에 자주적인 맥락에서의 금융
운동이 뭐 진행되고 있다. 또 아니면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저도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아까 우리 소장님이 얘기했듯이 인도는 가봐야 알거든. 가서 봐도 진짜인지 아닌지 예, 확인해야 되니까 저도 그런 맥락에서 꼭 가서 확인을 해서 정말 이게 의미 있게 어떤 정치적인 의미로서 어떤 진행된다 하면은 그건 상당히 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어떤 연구 주제를 좀 알게 돼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다음 나머지는 인도 제 글에 대한 것보다도 이제 전반적으로 그 인도의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좀 기본적으로 어떤 자본주의 모순에 의해서 사회주의 권력을 지향하는 공산주의 운동이 인도라고 하는 연방제 국가에서의 지역 정부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이게 정말 지속 가능한 혁명 전략으로서 아니면 사회주의 혁명 전략으로서 진보적인 인민들의 어떤 정치 투쟁의 어떤 대안으로서 인도의 사례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에서 시작됐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금융을 많이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이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계급투쟁인데 계급투쟁은 집중하지 않고 금융을 어떻게 공공성을 어떻게 계급적 관점에서 그걸 이렇게 가져올 수 있을까? 그게 어떤 유용한 투쟁의 수단이 될 수 있을까? 그게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일단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 좀 생소하고 또 현실적으로 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좀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재규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케럴라에서의 실패 사례는 저도 공감합니다. 제가 이 발제를 참고한 게 아니라 발제문을 보내고 나서 이 부분을 좀 더 짚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추가 수정을 올렸는데 나중에 발제문을 보니까 그 부분이 마치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미비한 부분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재규 선생님이 지적했던 그 관료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케럴라 공산주의 운동 경험에서의 실패 요인 중요한 지점을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이후에 그러니까 농민 중심의 지지 기반의 그 주 정부의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지속 가능한 그 신자유주의적인 그런 거에 저항하고 반대하는 거는 다들 동의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케럴라가 웨스트 벵갈이 계속 저발전에 놓여야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그런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대안으로서의 경제 발전을 모색할 것인가에 대한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재에서 무리하게 이제 하다 보니까 레토릭하게 되고 실천하지 않고 그러면서 또 권력을 잡아야 되다 보니까 부정부패가 그건 당연히 관료주의와 연결되면서 됐던 거고 그래서 그런 결과로서 이제 몰락이 됐던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케럴라는 상당히 활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정치적인 리더십은 웨스트 벵갈보다는 오염이 덜 됐지만 근본적인 문제, 즉 자본주의가 계속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정치 세력으로서 주 정부 수준에서 어떤 식으로 조응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계속 진행이 되는 거고 그게 금융의 어떤 집단적인 공유적인 형태로서 될 건지는 굉장히 그 자체가 그러면 자본주의를 전제하고 한 개혁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운동과 좀 거리가 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점에 대해서 그런 좀 의문이 들었지만 어쨌든 케럴라 사례는 계속 좀 나름대로 활력 있게 진행되니까 살펴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하고 싶고요. 전반적으로 제 발표의 한계를 우리 소장님께서 잘 짚어주셨습니다. 처음에 주제를 받을 때 인도 공산당이 흥망성쇠라고 해가지고 저는 분석적이라기보다도 좀 이번 기회에 대중들한테 인도 공산당이 좀 특히 이제 식민지에 놓여 있는 인민들이 어떻게 희망을 가지고 좀 더 진보적인 세력 지식인들의 운동에서 정치 세력화하는 그런 그 제3세계의 인민들의 어떤 내용을 인도 공산당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좀 조명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좀 역사적으로 좀 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좀 발표의 어떤 정밀도나 구체성은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인정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잘 짚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공산당의 그러니까 인도 공산당이라고 하면요, 사실은 소장님이 얘기했듯이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층위가 다양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언급할 때는 조심스럽게 어느 맥락에서 그러니까 인도 공산당이 그 사회주의 혁명을 지향하는 모든 인도의 정치 세력을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한 공산당이라는 맥락 속에서 굉장히 또 층위가 다양하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발표는 그런 과정에서 인도 공산당 막스주의를 중심으로 했던 거고요. 또 양쪽으로 상당히 조직화돼 있고 굉장히 커 보이지만 내용면에 무슨 빈약하고 실천 측면에서는 거의 유명무실하다는 소장님의 지적에 저도 많이 공감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그러니까 현실과 괴리에서 이제 저도 인도 연구를 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그래서 인도 공산당 얘기는 현실 정치에서는 그렇게 많이 얘기를 안 합니다. 학생들한테 소개하지도 않고. 다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도 공산당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제국주의의 모순으로서의 식민 지배를 경험했던 인도,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해방을 하고자 했던 인민들의 굉장히 강력한 혁명적인 의지나 열정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한다. 또 그런 것들을 또 혁명화시키려고 하는 인도 공산당으로 표현되는 지식인들의 어떤 적극적인 실천 활동이 있었다. 다만 그러한 것들이 아직 미진하고 또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시행착오가 있고 그 안에는 아까 소장님 얘기했듯이 양쪽으로는 뭐 많이 조직화되어 있는 것 같지만 내용이 없다고 할 만큼 굉장히 실천력이 떨어지는 이런 것들은 저는 명확한 어떤 이걸 혁명 정당이라고 하는 강고한 정치 세력의 책임감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이론적 인도의 현실에 맞는 과학적인 어떤 지도 사상 이런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인도에 정확하게 일치하게끔 하는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아직 없는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인도 현실은 또 굉장히 넓고 다양하고 사람이 많고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다 포괄해서 인도의 어떤 의미 있는 진보 정치 결사체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는데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우리 현실에 맞는 우리 역시 이제 그런 사회주의, 공산주의 지향하는 이런 사람들로서 좀 더 이론의 어떤 강고함을 견지하면서 좀 이론적인 좀 탐구 또 연구 활동을 더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런 정도로 하고요. 좀 더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인도 정치 교과서를 좀 집필하려고 올해 하나의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번 발표를 통해서 제 나름대로 좀 인도의 좀 진보적인 또 혁명적인 그런 운동에 대해서 좀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갖게 돼서 다행히 감사하고요. 오늘 푸닉스 정치경제연구소의 발표를 통해서 여전히 인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 잘 모르는 이러한 한계를 좀 더 극복해가면서 인도의 경험치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혁명적인 자산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잘 정리해서 좋은 더 결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 정치 연구자로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분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하나 까먹은 게, 그러니까 2004년에 이제 소위 CPI-ML에서 중국 마오주의적 장기 인민전쟁 그룹과 그다음에 마오주의 MCC라고 이제 공산주의 센터 이 두 그룹이 합쳐서 이제 CPIM 마오주의 그룹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낙살라이트 운동이 이 무장투쟁이 이제 CPIM 마오이스트에서 통일했던 과정들이 있었고, 그 시기가 이제 네팔에 이제
혁명 시기랑 연동되면서 네팔에서도 이제 그 무장 투쟁을 한 그룹들이 이제 네팔 공산당 마오이스트, 그래서 이제 마오주의를 지향하는 그 투쟁, 거기도 현실은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제 그런 단계로 이제 일단 넘어왔었는데, 뭐 그 과정을 생략하고 이제 최근에 이제 모디 정부가 이 이제 무장 그룹들을 절멸시키기 위한 낙살프리 오퍼레이션을 해서 3월 말까지는 청산하겠다고 이제 데드라인이 찍어놨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2,000명 이상 사살한 걸로 알고 있고, 해서 이제 정부 측 주장으로는 게릴라 잔당들이 한 300명 남았다. 근데 이제 인도니까 상황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긴 하는데, 이제 이들도 이제 어쨌든 인도 공산주의의 끝자락의 한 그룹이다라고 하는 건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이병 선생은 이제 좌익 냉동주의인데, 뭐 저도 그 부분은 틀리진 않은데, 실제로 이제 그런 요소는 이제 시기 전체를 놓고 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들을 작동했던 건 두 축인데, 이제 한 축에서는 여전히 기층으로부터 모순에 직면한 이제 그 인도 농민들 또는 노동자의 분노가 한 축에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거고, 그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그것을 외면하는 이제 CPM에 대한 분노, 이게 강력하게 이제 작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참 역설적으로 그 이병진 선생이 제기하는 그 문제 의식은 이 마오이스트들이 하고 있는 고민하고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그 그룹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진정성의 혁명의 진정성을 보면 인도 공산당 마오이스트들이 지금도 사실 무장을 해서 싸운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높은 평가입니다. 예. 정신 지금도 사실은 살아있는 거예요. 예. 그거는 빼먹은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언급했고요. 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뭐 판단이 뭐 없지는 않지만 오늘 뭐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언급하면서 나름대로 중요한 인도 공산주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만 이제 지적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다음